우리 저번에 점성저항 얘기 좀 했고요. 평판 마찰 저항 곡선까지 한 것 같은데. 그 인터넷에 하는 거 소리 잘 들려요? 확인 안 되지? 그래요? 사실 점성 저항에서 중요한 얘기는 다 저번 시간에 했어요. 근데 이제 잘 기억이 안 날까봐 얘기를 하자면은, 옛날 사람들이 결국에 문제를 뭐를 집근을 했냐면은 평판의 마찰 저항이 얼마나 되냐를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에 대해서 나왔어요? 레이놀즈 수의 함수로 나왔죠. 옛날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렇게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평판 마찰 저항이 있었고, 그 다음 우리가 또 추가로 생각해야 되는 게 배에 대해서, 배가 3차원 형상이니까 마찰 저항이 평판이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 뭐 정확히 같은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뭐 완전히 똑같다고 하고 넘어가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배에 곡면이 있으니까 여기서 마찰 저항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점성 압력 저항. 점성 압력 저항은 어떤 이유로 생긴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어떤 형체가 있을 때 여기 주위를 유동이 따라가는데, 주위를 유동이 따라갈 때 이상유체에서는 점성이 없는 이상유체에서는 여기서 발달한 유동의 전체 에너지가, 토탈 에너지라고 쓸까요? 전체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이 됐죠. 그래서 여기 위치에서는 P는 커지고 속도로 인한 운동 에너지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에너지 기준으로 보자면.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압으로 보셔도 되고. 얘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P는 줄어드는데 얘는 증가할 거고, 여기에선 다시 P가 증가하고 얘가 0이 돼야 되잖아요.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점성이 있으면은 얘가 쭉 가면서 이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요.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점성 때문에 에너지를 잃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뒤에 오면은 요 P랑 같을 수가 없죠. 여기서 FP라고 쓸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AP라고 쓸 거. 그러면 PFP가 PAP보다 큰 게 이게 점성에서 점성. 그 다음에 얘는 이상유체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앞이 뒤보다 더 큰 압력에 노출이 돼요. 유동으로 인해서. 압력이 더 크고 뒤쪽은 얘를 밀어주는 압력이 작으니까 걔만 놓고 봤을 때는 물체가 뒤로 힘을 받겠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마찰 자체로 인한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찰이 물체에 가해져서 그로 인한 힘이 아니라 유체가 마찰로 인해서 에너지를 가면서 잃으니까 앞이랑 뒤랑 압력이 달라진다예요. 그래서 점성으로 인해서 압력 성분이 달라지는 저항이라고 하는 게 점성 압력 저항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그럼 이거 세 가지를 다 더하면은 우리가 걔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점성으로 인한 저항이다 라고 해서 점성 저항이 되죠. 그게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름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고, 점성 압력 저항이 물론
이런 식으로 해서 압력 변화도 있기는 한데 그거 말고 점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성분들도 있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3차원 뭐 유동 박리라고 해서 이쪽은 유동이 모이니까는 서로 이런 박리 정체점이 생기면서 거기서 유동이 뻥하고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때 그냥 곱게 안 떨어져 나오고 길이 방향으로 와동을 만들면서 떨어지거든요. 좀 그런 현상들로 이런 와동이 떨어져 나갈 때 그 와동도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겠어요? 벽면하고 뭔가 상호작용해서 왔겠죠. 그로 인한 압력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점성 압력 저항의 큰 원인은 앞뒤 압력 차이긴 한데 그거 말고 국부적으로 뭔가 유동 현상이 발생할 때 그로 인한 저항 성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까지 추가로 알아두면 좋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점성에 대해서 쭉 생각을 했을 때 점성 저항은 이런 걸로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얘를 레이놀즈 수가 주어졌을 때 점성 저항의 크기를 알 수가 있겠냐라는 게 제일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평판을 물에서 아니면 공기에선 잘 안 했을 것 같고 물에서 열심히 끌어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몇 가지 식들이 막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저번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이 뭐 그런 것들이 연구를 하는 중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안 써요. 그럼 구태여 그걸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판 마찰 저항 계수 그림 3-6 평판 마찰 저항 계수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10의 5제곱 위에다 써야지 왜 밑에다 쓰고 있냐. 그래서 여기는 측류, 여기 서로 겹치는 영역은 뭐라고 했어요? 천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값이 좀 오락가락해요. 실험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매끈한 애를 썼냐 아니면 얼마나 좀 거친 애를 썼냐 그런 데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오락가락하고. 얘는 레이놀즈 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아실 수 있는 거는 실제 배는 10의 9제곱 정도, 8에서 9제곱 정도에서 하니까 실제 배는 난류 영역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형 실험은 10의 6에서 7제곱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천이 영역에 들긴 하거든요. 책에 그림 보시면 10의 7제곱까지도 좀 천이 영역 같은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실제 배가 레이놀즈 수가 10의 9제곱이라고 했을 때 걔는 완전히 난류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아니면 배로 얘기하면 선수에서 선미까지 다 난류냐 그거 아니에요. 뱃머리 이쪽으로 해서 그릴게요. 우리가 배의 레이놀즈 수가 10의 9제곱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위치에 레이놀즈 수가 10의 9제곱이란 거예요. 배 꽁무니가. 그러면 배 중간은 얼마쯤 되겠어요? 뭐 얘 반절이면 0.5 곱하기 10의 9제곱이겠죠? 맞아요? 좀 더 앞에 가면은 10의 8제곱이면 위치 있겠죠? 레이놀즈 수가 여기 x에 대한 레이놀즈 수 U, X 뭐 누라고 하면은 더 가다 보면은 앞쪽에 누구도 있어요? 10의 7제곱도 있고 뭐 10의 6제곱도 있고 10의 5제곱도 나올 거잖아요. 계속 0이 될 때까지. 이해되세요? 이 그림? 우리가 배 레이놀즈 수는 10의 9제곱이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배 길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선미 끝의 위치가 레이놀즈 수가 10의 9제곱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고 앞쪽에 보면은 10의 8, 7, 6, 5제곱 하는 영역들 당연히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 배 시작하는 데부터 거리 x에 대해서 레이놀즈 수를 구하자면은 어디는 10의 5제곱, 6제곱일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배에 대해서 난류로 완전히 발달됐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배 앞머리는 10의 5제곱까지는 뭐예요? 측류잖아요. 배 앞쪽 조금 영역은 측류고 그 뒤에 조금 영역은 천이고
뭐 그 정도는 발생을 항상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에 대해서 완전히 발달된 난류다라고 했을 때 그럼 아예 우리는 측류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배 앞에 조금은 측류고 천이 영역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얘를 똑같은 형상인데 모형선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모형선의 레이놀드 수는 10에 한 7제곱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10의 6제곱은 어디쯤 있겠어요? 뭐 앞에 10분의 1 정도 있겠네. 10의 5제곱도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그럼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의 레이놀드 수를 계산을 했을 때 실제 배에서는 10의 5제곱 측류인 데가 있긴 있는데 아주 작아요. 배 저기 앞쪽 비율로 보자면 엄청 작은 영역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모형선은 작지 않은 영역이 측류고 그 다음에 또 작지 않은 영역이 천이에 놓이겠죠. 모형선은 어쩔 수 없잖아요. 레이놀드 수가 자체가 실제 배보다 작으니까 필연적으로 앞쪽에 측류나 천이 영역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걔 비율이 좀 더 크겠죠. 모형선은. 그래서 그 꼴을 그냥 놔두면은 우리가 완전히 그러니까 앞에 아주 조금은 측류나 천이가 생기는데 걔를 무시해도 될 만큼이었는데 실제 배에서는 비중이 그래요. 근데 모형선에서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이 측류랑 천이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배에서 측류랑 천이까지 발생할 만한 영역쯤에다가 아니면 이제 그것보다 조금 뒤에다가 앞쪽에다가 난류를 촉진해 준다고 해서 일부러 유동을 교란시켜 줄 수 있는 돌기 같은 거를 붙여요. 그러면은 그 돌기를 지나면서 유동이 섞이니까 얘가 난류처럼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 난류가 발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판에다가 놓고 하면 10의 7제곱 정도면은 그때부터 완전히 발달된 난류가 발생할 걸로 기대를 하는데 우리 모형선에서는 10의 7제곱까지 기다리면은 배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앞쪽에다가 난류 촉진 장치를 달아서 유동을 막 섞어준다. 유동을 섞어가지고 난류 상태에 일찍 접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없는 애를 막 억지로 난류로 만들지 않고 실제 배에서는 천이 영역이 여기쯤에서 끝나서 여기부터 제대로 된 난류다라고 하면은 난류 촉진 장치로 섞어주면은 천이 영역이 여기쯤에서 끝나서 거기 다음부터는 난류 곡선을 따라가는 그런 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뒤쪽에서 다루는 모형 실험이나 배 성능 관련한 내용은 전부 다가 레이놀드 수 차이가 실제 배랑 모형이랑 나는데 걔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프루드 수를 맞춰서 실험하거든요. 프루드 수 맞추면 뭐가 같다고 했냐면 조파저항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파저항은 실험을 하면 자동으로 같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걔에 대해서 더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나온 대로 받아쓰면 돼요. 근데 레이놀드 수에 대해서는 모형이랑 실선이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걔를 어떻게 보정을 해줄까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의 전부 다예요. 그게 저번 시간에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이 식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식에 대해서 결국에는 크게 두 평판 마찰 저항이었죠. 여기 밑에 부분은 뭐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든 생각을 해보자.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어떻게든 생각을 해보자 했고 평판의 마찰 저항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줬으면 하는 식이 CF분의 저번 시간에 이거 식 얘기 안 하고 한 것 같아요. 이 사이는 책에서는 RN이라고 쓰고 저는 R2라고 쓰는데 옛날에는 레이놀드 넘버 해서 RN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냥 레이놀드 수라고 해서 R2라고 많이 써요. 프루드 수도 같은 이유로 옛날엔 FN이라고 많이 썼는데 요새는 FR이라고 그냥 쓰는 경우 많아요. 요 식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슈즈식이 빼기 2로 했네. 둘 다 CF는 마찰 저항, 평판의 마찰 저항을
평판 마찰 저항을 무차원화를 해준 거죠. 2분의 1로 V제곱 S로. 그래서 평판 마찰 저항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라고 해서 옛날 사람들이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 실험 결과를 잘 따라가는 곡선을 제안을 한 사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름도 그거야. 뭐라고 읽지? 쉔헤르? 하여튼 그 사람이 제안한 식이 이거고, 그 다음에 휴즈가 제공한 식이 이거예요. 이제 딱 봤을 때 둘 중에 뭐가 더 계산하기 쉬워요? 사실 두 그래프 차이 별로 안 나요. 의미 있게 차이 안 나는데 얘가 쉽잖아요. 얘는 레이놀즈 수면 나오는데 얘는 레이놀즈 수 넣어서 양쪽에 CF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F 값을 하나 넣어보고 계산해서 차이가 있다 또 바꿔서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풀거든요. 주로 좀 어려워요. 복잡하고.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식이 있는데 그 중에 얘가 더 많이 쓰였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 두 가지는 뭐에 대한 식이에요? 평판의 마찰 저항에 대한 식이에요. 얘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얘가 평판의 마찰 저항에 대한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걸 했더니 그럼 실제 배는 어떻게 쓰냐라는 문제가 항상 나왔는데, 실제 배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도 있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도 있잖아요. 물론 얘가 좀 더 크겠지 얘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열심히 생각을 해내서 점성 저항 계수는 점성으로 인한 저항이에요. 얘는 1 플러스 K라고 하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 CF 더하기 KCF로 하자. 대충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 맞겠다라는 거예요. 얼추. 여기서 CF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 시기에 그러니까 요 식은 평판 마찰이니까 평판 마찰 더하기 평판 마찰에 뭔가 비례를 하는 다른 저항 성분들로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평판 마찰 저항이 크다면은 당연히 얘도 커지겠죠. 뭐 마찰이니까 어쨌든. 아니면 평판 마찰이 크다면은 압력 저항은 왜 커져요? 평판 마찰에서 에너지를 잃은 것 때문에 점성 저항이 생기잖아요. 에너지를 많이 잃었으면은 점성 압력 저항도 커지겠죠. 앞뒤 압력 차이가 커질 테니까. 앞뒤 압력 차이라는 게 마찰로 인해서 잃은 에너지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아마 요거에 비례는 할 거다. CF에.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배 형상에 대한 K가 있다고 치고 배 형상이 얼마나 뚱뚱하냐에 따라 정해지는 K. 그래서 우리가 형상계수라고 합니다. 얘를. 형상계수까지 고려해 준 값이 점성 저항의 전체 다가 되겠구나 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열심히 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배들에 대해서 많이 테스트를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0.075였는데 0.067이 평판에 대한 식이에요. 평판보다 0.075 정도로 바꿔준 게 좋겠다. 그럼 대충 몇 퍼센트 정도 증가했어요? 10 몇 퍼센트 되겠죠? 그런가? 뭐 대충 10%라고 칩시다. 한 10% 정도는 요걸로 인해 증가를 하더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얘는 그럼 평판에 대한 식이에요? 이제 아니죠. 실제 배들을 조사해가지고 구한 식이니까. 그래서 얘는 평판에 대한 식이 맞는데 얘는 이제 평판에 대한 식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책에 나온 대로 이런 식을 이제 평판 마찰 저항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이 식은 평판 마찰이 아니라 모형선이랑 실선의 레이놀즈 수로 인한 점성 저항의 차이를 얘기해주는 식이고, 그거를 제안을 한 데가 이제 그 배 모형 실험하는 토잉 탱크라고 예인 수조들 모임에서 다음 챕터에서 확실히 얘기할 건데 이제 거기에서 정한 거라서 1957년에 정한 식이거든요. 그래서 ITTC 1957 식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다시 얘기하지만은 여기까지 나온 식은 평판 마찰 저항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평판 마찰 저항 계산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최근에는 그래서 이 K가 잘 맞냐? 여기 0.075가 그것도 아닌 거예요. 더 뚱뚱한 배들이 생기고 하니까 K를 따로 더 계산을 해야겠다. 정확히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예요. 그러면 잠깐 동영상 잘랐다 할게요.
몇 분이나 있냐? 22